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로입니다. 2026년 새해 첫 영상은 해외 취업의 장단점을 주제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여러분의 목표 전부 이뤄지시고 알찬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새해 첫 영상의 주제를 해외 취업으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잖아요. 올해는 꼭 취업을 하겠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목표들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해외 취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현실적인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일본에서 첫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2026년 첫 영상으로 여러분께 해외 취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취업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 아니면 막연하게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영상 들어가기 앞서 저는 현재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제가 생각한 해외 취업의 장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가 취업 기회의 확대입니다. 요즘 한국 취업 시장 정말 치열하잖아요. 대기업 들어가려면 스펙 쌓느라 몇 년을 준비해야 하고, 그렇다고 해도 합격 보장은 없고요. 청년 실업률도 계속 높은 상태고요. 그런데 저는 해외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서 오히려 기업 측에서 인재들을 막 이렇게 데려오려고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채용에도 적극적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야는 IT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인재들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 같은 케이스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신졸로 올해 입사한 케이스지만은 주변에는 경력직으로 넘어오신 분들, 워킹홀리데이 이후에 취업하신 분들, 아니면 한국에서 바로 지원하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일본어를 현지인처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해도 취업은 가능하다는 것을. 다만 직종에 따라 요구되는 일본어 수준은 확실히 다른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이나 영업직처럼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직종은 확실히 높은 수준의 일본어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이 예의를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경어 사용이나 말투에도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직종에서는 일본어가 거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IT나 엔지니어 직군의 경우에는 일본어 실력보다는 기술 역량과 실무 경험을 더 중요하는 보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사내 커뮤니케이션이나 문서 일부는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 엔지니어가 이미 많은 환경이라 일본어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본 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할 수 있으면 훨씬 유리하고 승진이나 업무 범위 확장에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어를 완벽하게 못하면 일본 취업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은 정말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 특히 일본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건 일본어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직종에 필요한 일본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히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준비하면 불필요하게 겁먹을 필요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취업 준비하면서 느꼈던 막막함, 끝없는 경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장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는 외국어 능력 향상입니다.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그 나라에 가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죠. 음. 솔직히 한국에서 아무리 어학원 다니고 인강 듣고 공부해도 실제 현지에서 쓰는 것만큼 빨리 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일본어 공부를 꽤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일본에 와서 초반 3개월간은 제가 책상에서 공부했던 일본어랑 실제 회화에서 쓰이는 일본어에 괴리감이 느껴지면서 엄청 고생하고 답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언어는 정말 다른 세계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다니는 동안 2년간은 매일 일본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했지만 회사에서 쓰이는 표현들은 또 다르게 저한테 느껴지더라고요. 이메일 작성법이나 전화 응대, 실무 용어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실제 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제 업무 중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업무가 있었는데 이게 회의를 하는 동안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회의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남기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업계 용어도 어렵고 회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걸 기록까지 해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동료한테 물어보거나 선배한테 물어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했었죠. 근데 매번 이런 환경에 노출되고 이런 업무들을 연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건 이런 말이구나. 이러한 흐름 같은 맥락도 이해가 되면서 귀가 트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듯이 정말 현장에서 부딪혀 보지 않는 이상 체득할 수 없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외국어 실력은 책상 앞에서만 느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가장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외 취업을 하면 일과 외국어 공부 이 두 가지 토끼를 잡는 셈이라 돈을 벌면서 실무에서 쓰이는 이런 살아있는 외국어를 익힐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립심과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된다는 점이에요. 해외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거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해결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께 물어보거나 친구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근데 여기선 정말 사소한 것부터 큰 일까지 모든 걸 스스로 알아내고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구할 때만 해도 그 나라의 부동산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을 예를 들어 보면 일본에는 레이킨이랑 시키킨, 중개 수수료 이러한 낯선 용어들도 있고 보증인이 없으면 보증회사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다 혼자 알아내야 하죠. 그리고 초반에는 은행 계좌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떤 은행이 좋을지, 필요한 서류는 뭔지, 도장은 어디서 만드는 건지 이러한 일들을 일일이 검색하면서 혼자서 해결해야 합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일본에는 정말 다양하게 통신사가 있고 또 통신사별로 요금제가 복잡하고 계약 조건도 다 다르거든요. 일본어로 된 약관을 읽고 이해하면서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그것도 본인이 판단을 해야 했죠. 그리고 제가 해외에 살면서 가장 어렵게 느꼈던 거는 세금 신고나
연금, 건강보험 같은 행정 절차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해주셨거나 잘 몰라도 넘어갈 수 있었던 것들인데 여기서는 제가 직접 다 해야 하니까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렵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아서 해외에서 혼자 살아나가는 건 결코 편한 선택은 아니지만 그만큼 사람을 빠르게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대신 결정해주지 않는 환경에서 혼자서 계속 생각하고 선택하고 또 실패하고 이러한 반복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을 믿는 힘도 나중에는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귀한 경험이었기에 여러분이 해외 취업뿐만 아니라 교환, 유학 등을 통해서라도 짧게나마 해외에서 혼자서 살아보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새로운 문화 경험입니다. 해외 취업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단순히 여행으로 잠깐 그 나라를 다녀오는 것과 그 나라에서 실제로 살면서 일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거든요. 여행할 때는 그저 관광지만 보고 또 맛있는 음식만 먹고 또 예쁜 사진만 찍고 돌아오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경험이지만 그 현지에서 일하면서 산다는 거는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소통하는지를 직접 몸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 문화만 봐도 그렇거든요. 각 나라마다 일하는 방식이 정말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조금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중시해서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또 어떤 나라는 위계 질서가 명확하고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도 있죠. 회의 방식이나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업무 보고 스타일까지 전부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험이 제 시야를 넓혀주고 또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만들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만 살았다면 당연하게 여겼을 것들이 사실은 문화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런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제 캐리어와도 연결이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마인드 그리고 또 다문화 이해 능력 같은 것들과 함께 해외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계적인 신입사원 교육입니다. 이건 일본에 국한될 수 있는 얘기이긴 한데 일본 회사들은 대부분 신입사원 연수기간이 있거든요. 짧게는 1에서 2주, 길게는 몇 달까지 회사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저도 입사하자마자 2달간 신입사원 연수를 받고 실무에 투입된 케이스입니다. 신입사원 연수기간 동안은 회사의 비전 그리고 회사의 조직 구조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매너나 이메일 작성법 그리고 전화 응대 방법 그리고 명함 주고받는 법까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게 그 나라의 비즈니스 문화와 에티켓을 처음부터 제대로 배울 수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좋았던 건 동기들과 함께 연수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같은 시기에 입사한 사람들끼리 유대감이 생기니까 나중에 각자 배정된 팀에서도 연락하며 지내는 동기가 생기다 보니 해외에서 혼자 일하는 입장에서 이런 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물론 나라마다 회사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모든 해외 기업이 이런 시스템을 갖춘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들은 상대적으로 연수기간이 짧거나 바로 실무에 투입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신입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문화가 있는 회사를 선택한다면 특히 외국인으로서 그 나라의 업무 문화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을 생각하실 때 단순히 연봉이나 포지션만 볼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외국인 지원을 어떻게 온보딩 하는지, 그리고 신입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해외 취업을 시도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해외 취업의 5가지 장점이었는데요. 장점에 반해서 해외 취업에도 분명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해외 취업의 단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해외 취업 단점은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두 번째가 외로움과 향수병, 세 번째가 비자와 체류 자격에 대한 불안정성, 그리고 네 번째가 커리어 경로의 불확실성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입니다. 아까 장점에서 외국어 능력이 향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솔직히 그만한 힘든 과정이 있어야 늘더라고요. 특히 입국 후 초반에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걸 말할 수 없음에서 오는 답답함과 스트레스가 정말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어를 말할 때는 형용사, 부사 같은 거를 써서 100%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반면에 외국어에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달이 힘드니 답답할 때가 많고 가끔은 상대와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뉘앙스를 살려서 부드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기 쉽게 영어로 지역해서 표현을 하자면 This is not clear, please check again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가? 하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오해가 생기는 상황도 왕왕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현지인들이 농담이나 가벼운 잡담 같은 게 처음에는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이랑 있을 때 뭔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서 웃는데 저만 이해 못해서 어색하고 웃고 있거나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 진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에서 오는 외로움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도 생각보다 큰 벽이에요. 예로서 제가 일본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 일본은 정말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아니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돌려서 말하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 검토를 해본다는 건지 아니면 거절하는 건지 구분이 정확히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노면 노, 예스면 예스 비교적 명확하게 말하는 편인데 여기서는 그런 뉘앙스를 파악하는 게 어려웠어요. 일 처리하는 방식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속도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일본은 정말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회의하고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게 그들의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여기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여기서 당연한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언어적인 장벽과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여기서 계속 이방이니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이 부분은 점점 나아지긴 하지만 가끔씩은 벽으로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단점은 외로움과 향수병입니다. 이건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워낙 독립적인 성격이라 해외에서 혼자 사는 것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막상 살아보니까 외로움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한국에 있었으면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야, 오늘 저녁에 만나서 한잔하자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물론 현지에서 친구를 사귈 수는 있지만 한국 친구들처럼 이렇게 편하게 속마음을 터놓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아무래도 한국 친구가 더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기 걸리거나 아플 때가 진짜 외로워요. 한국에 있을 때는 아프면 부모님이 죽 끓여 주시거나 또 친구들이 약이나 먹을 거를 사다 주거나 하는데 해외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서럽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혼자 집에서 시체처럼 누워 있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누가 하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정말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가 많아요. 물론 저는 지금 도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음식 먹고 싶다 하면 시노코베에 가서 금방 먹을 수는 있지만 일본 현지 입맛에 맞춰서 그런지 맛도 미묘하게 다른 곳이 많았고 또 무엇보다 가격도 비싸서 자주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한국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데 마음대로 먹을 수 없을 때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서 향수병 비슷하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자와 체류 자격에 대한 불안정성입니다. 이 부분은 해외 취업의 가장 현실적이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일하면 내가 이 회사가 싫으면 그만두고 다른 회사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이 일하려면 취업 비자라는 게 필요한데 이 비자는 보통 회사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회사를 그만두면 비자 상태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이직을 한다고 예를 들어 보면 새로운 회사를 빨리 찾아야 하고 또 그 회사에서 비자 스폰을 해줘야 되고 안 그런다 그러면 한국으로 그대로 돌아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비자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닌데 그때 갖고 있던 비자의 유효 기간까지는 일본에 체류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퇴직 후에 약 3개월 안에 새 직장을 구하거나 비자 상태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이민청에서 비자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퇴사 후에 14일 이내에 이민청에 신고도 해야 해요. 일본 취업 비자는 회사가 스폰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퇴사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체류 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취업 비자를 다른 활동 허용 비자로 변경해서 구직 기간을 6개월 정도까지 늘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 한시적인 거고 그 기간 안에 다음 직장을 찾지 못하면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비자를 갱신할 때마다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연장이 될까? 혹은 혹시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또 장기적으로 그 나라에 정착하고 싶어도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고 또 그 과정도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그동안은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지내야 한다는 말이죠. 이런 불안정성은 정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커리어 경로의 불확실성입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해외에서 일하다 보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계속 이 나라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해외에서 쌓은 경력이 과연 한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큰 고민이에요. 물론 글로벌 경험은 플러스 요인이지만 한국 시장을 모르는 채로 몇 년을 보냈다는 게 역으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한국 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모르고 또 네트워크도 없고 그러다 보면 내가 과연 한국에 돌아가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막함도 사실 있습니다. 반대로 그 나라에 계속 있으려고 해도 외국인으로서 회사에서의 승진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현지인이 유리한 경우가 아무래도 많거든요. 특히 언어와 문화적인 부분이 중요한 포지션일수록 그래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많은 한국 분들이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여기서 싸운 게 아깝고 또 여기에 계속 남아있자고 하니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런 고민 자체가 생활에서 은은하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해외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느낀 해외 취업의 현실적인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막연히 해외에서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 더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생활이나 해외 취업 그리고 직접 겪으면서 알게 된 실질적인 정보들을 계속 공유드릴 예정이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